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즌2 첫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브릿지 모의고사가 진행이 됐을 거고요. 1회차 보셨을 텐데 아마 통계표도 여러분에게 좀 지급이 됐나요? 모르겠지만 상당히 까다롭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문제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고 평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기대했던 것과 결과도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브릿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시즌2의 중심 어떤 컨텐츠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어떤 시즌2의 어떤 오픈 강의로서 진행되는 거라서 오늘은 이제 브릿지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은 제가 별도로 여러분에게 영상 촬영해서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어쨌든 리트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시즌2에 바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라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시즌1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우리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즌1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일단 정리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달입니다. 시험 때까지 이제 무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실전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이고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시즌1에도 정말 강조를 드렸지만 오늘도 아마 브릿지 모의고사 문제 푸시면서 당연히 느끼셨겠지만 그 독해에 대한 부분이 정말 좀 약간 요구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심지어는 본인이 이것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글을 소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독해 연습은 꼭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 하고요. 공부하는 것에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떤 중심이 되는 거는 당연히 어떤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 풀이가 될 거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다만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독해 연습이라고 하는 것도 빼놓지 말고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오늘 오프닝 강의이긴 하지만 오프닝 강의라고 해서 다시 한번 독해 연습법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독해 연습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공개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전달해 드렸고 또 어쨌든 시즌1의 오프닝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그 독해 연습 방법에 관련해서 패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제 어떤 첫 번째 강의를 시즌1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고 제가 아마 특강했던 내용들이 아마 그대로 공개가 돼 있다고 한다면 또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수업을 듣거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쪽으로 제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는 편이라서 메일로 질문받는 걸 또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을 때 좀 약간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저와 같이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또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서로 좀 다르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프닝 강의는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완충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 꾸준하게 듣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반복이라고 좀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물론 제가 새로운 문제 가져왔지만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반복이라고 좀 느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제 해설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오늘 그게 진행될 거고 그래서 브릿지 모의고사 1강, 2강 모두 다 여러분에게 어쨌든 해설은 다 제공이 될 거니까 그렇게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즌1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풀이에 대해서 빠르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즌1에 얘기했던 거에서 몇 가지 주요한 팁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밑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풀어보셨던, 경제학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경제학에 대해서 효용에 관련해서 우리 가중치, 효용의 감소함수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고, 다른 면에서 생소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해가 어렵다기보다는 비교 확인이 굉장히 중요했던 우리 1번부터 3번 문제 세트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도 어떤 암호화라든지 복호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소수의 곱을 통해서 어떤 구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만 여러분의 어떤 공략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세트를 보면 우리가 시즌1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문의 문제가 전체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규범의 문제가 30%의 비중을 차지하죠.
오늘도 보셨을 때 여러분이 혹시나 오늘 문제에서 1번에서 3번 세트까지, 아니, 3번 문제의 어떤 하나의 세트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그러니까 철학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 번째 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와, 이것 때문에 나 정말 힘든 시험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수를 갖다 확보해야 되는 건 인문과 규범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이제 사회 영역이 들어가죠. 사회 영역은 여기에서 정치와 경제라는 게 추가적으로 포함이 돼 있죠. 경제도 오늘 보셨지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20% 출제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심리적 충격은 우리가 경제나 과학기술에 있는 게 분명히 맞겠지만 문제는 우리 점수를 확보할 때 보통 이제 17개를 평균으로 보죠.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17개 전후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은 좀 튀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가 현재 체제가 그렇죠. 30문제 70분이라는 현재 체제가 굳어진 이후에는 언어는 한 17개 내외, 뭐 16.8개, 9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17.2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뭐 표준 점수와 관계없이 일단은 개수만 보자면 17개 전후가 평균이었다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로스쿨에 따라서는 전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21, 22, 23, 24개 또는 뭐 또 추리 논증이 어느 정도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폭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17개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마친다라는 걸 기본 가정으로 해놓고 또한 21를 여러분이 노리신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가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떤 게 있죠. 그다음에 정치까지 합치게 되면 총 21개가 나옵니다. 인문, 규범, 정치를 합치면 21문제가 나오고요. 경제와 과학기술을 합치면 9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21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역대 어떤 자료들을 보시면 통계 자료를 제가 시즌 1에 나눠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인문과 규범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경제나 과학기술보다는 정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본 점수를 획득해 가셔야 되겠고요. 충격은 오늘 시험 보셨던 것처럼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 경제나 과학기술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문제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어쨌든 여러분의 기본 점수가 되는 것은 인문, 규범,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답률을 확보해 가는 거죠. 오늘도 아마 통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세트의 문제가 정답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 인문, 규범, 정치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일단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어떤 탄탄한 기본이 깔려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경제나 과학기술의 어떤 영역에서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물론 심리적 충격은 과학기술이나 경제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어렵고 틀렸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전략적으로 이미 크게 어떤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영역에서 충분히 기반이 되는 점수들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 지금 보셨던 우리 경제 문제라든지 과학기술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중심 내용을 따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뭐 경제 문제 보셨겠지만 각각의 어쨌든 뭐 효용의 감소의 어떤 그런 비율을 구하는 어떤 관점이 좀 달랐죠.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모두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일단 1번부터 3번의 문제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내용 자체를 이해해서 중심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으로 각각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은 전체적인 어떤 핵심 맥락이 좀 들어있는 인문이나 규범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월 달에 됐을 때 여기에 지금 강남 캠퍼스에 제가 이제 속성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속성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어쨌든 리트에 대한 기출 문제를 뭐 한두 해, 두세 해 정도 풀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반이 없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인문 규범이나 사회 정치 영역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라든지 과학기술을 여러분이 어떤 승부의 대상으로 보는 게 맞지 선호를 바꿔서 경제나 과학기술을 먼저 공부를 해서 내가 이것을 큰 문제니까 해결을 하고 나서 인문규범을 갖다가 어떻게든 뭐 보완책으로 쓰겠다 생각하시는 건 전략적으로 미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독해 연습에서 사실상 뭐 우리 독해 연습 방법을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빠르게만 정리하면 글 전체의 핵심 맥락이라든지 주요 내용이 들어있는 어떤 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2026학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25학년도도 인문 규범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죠. 부분적으로는 물론 세부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핵심 맥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글을 독해하실 것을 요구드렸고, 아마 이 제 강의를 전혀 안 들으신 분들은 독해 연습 방법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좀 패스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저의 시즌1 강의를 들으면 거의 1시간 내내 독해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점은 독해 연습 방법, 독해 연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별도로 언어 이해 공부하는 별도의 시간에서 여러분이 독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것은 바로 팁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도 인데, 우리가 시험지를 보면요. 시험지에 우리가 지문이 나와 있죠. 지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요한 타겟으로 잡아야 될 게 일단은 인문, 규범, 그 다음에 정치, 사회의 영역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기본적인 점수가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21개가 됩니다. 이게 21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해 두셔야지 과학기술이나 그런 어떤 경제에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문규범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질문지를 읽었을 때에 분명히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즌1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글을 읽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어느 정도 확정하고 나면, 그러면 글이 좀 더 어떤 분명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팁으로 추천해 드렸던 것은 지문을 먼저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인문, 규범, 정치의 문제의 경우에는 질문지를 슬쩍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완벽하진 당연히 않고요. 선택지도 슬쩍이라고 말씀드렸죠. 선택지를 슬쩍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슬쩍 보시면 이런 쪽으로 출제자가 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방향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면서 글을 읽을 때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지나 선택지를 갖다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것을 인문규범, 그 다음에 정치 영역에서는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다시 복귀하시면 좋겠고,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보겠지만 평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반박이라든지 반론의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잠시 후에 구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